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숨겨왔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해 봅니다. 저는 사녀 일남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 2명, 아래로 여동생 하나,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뜻함이나 자애로움 같은 건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파주 미군 부대 근처 판잣집 골목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 2칸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어요.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덮어도 춥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셔도 자식들에게 화를 내신 적은 없었어요. 얘들아, 밥 먹자.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어요.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5살이었어요.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묵묵히 해내는 언니였지요. 둘째 언니는 저보다 1살 위였어요. 첫째 언니보다는 활발했지만 그래도 순종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2 언니와는 조금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고집이 셌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에게 더 많이 혼났어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머니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아래였어요. 막내딸이라 그런지 애교가 참 많았어요. 막내 남동생은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에게는요. 우리 아들, 밥 더 먹어라.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본 건 남동생 앞에서뿐이었어요. 우리 3자매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언니들과 저는 서로를 보듬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째 언니가 16이 되던 해 저는 13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3자매를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다 컸으니까 밖에서 일을 배워야겠다. 첫째랑 미영이는 중국집, 둘째는 서울로 식모를 보낼 거야. 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그날 밤 3자매는 꼭 껴안고 잤어요. 첫째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꼭 견뎌내자. 알았지? 둘째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 잘하고 2년 후에 보자.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중국집 주인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일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그렇게 13살 소녀의 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양파를 까고 춘장을 볶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달을 나갈 때는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골목골목을 뛰어다녔어요. 손은 늘 기름에 절어 있었고 옷에선 중국집 냄새가 났습니다. 월급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2년치를 미리 받아갔으니까요. 몇 번 도망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요. 하지만 갈 곳은 집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가면 어머니가 다시 저를 중국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년을 채우기 전까진 집에 올 생각하지 마. 어머니는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드디어 2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첫째 언니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만남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들과 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를 보내려 했습니다. 두 번째 식모살이는 더 힘들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렸어요. 왜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인집 아이들이 다 보고 버린 문제집을 모았습니다. 밤마다 쪽방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나는 배울 거야. 그래서 이곳을 탈출할 거야.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모두 붙었습니다. 세 번째 식모살이를 마쳤을 때 저는 19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하숙을 칠 수 있을 만큼 집이 커져 있었어요. 우리가 벌어다 준 돈 덕분이었겠지요. 그날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우리 집 하숙생이었습니다. 25살의 무뚝뚝한 남자였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동네 날라리들과는 달랐어요. 정직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면 나를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남자를 유혹하는 법 같은 건 몰랐습니다. 그저 밤마다 그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 얼른 방으로 가.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의 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간절한 눈빛으로 나흘째 되는 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그렇게 우리는 동침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어요. 어머니는 예물이나 혼수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마저 가져가 버려서 식대도 못 냈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몸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아직 학교에 다니는 시동생 넷을 돌봐야 했어요. 남편의 월급은 빠듯했어요. 구급 공무원 초봉으로 6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던 날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해산하고 몸을 회복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갓난아기와 시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차가운 물에 기저귀를 빨았어요. 짤순이도 없어서 손으로 천 기저귀를 다 짜야 했습니다. 손목이 늘 시큰거렸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는 억울함이 수시로 튀어나왔고 그 억울함은 늘 저에게 향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술 마신 날이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2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고 시동생들도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3세 제 얼굴에는 이미 주름과 거치지 않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이요.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주공 아파트였지요.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아 주말에만 왔고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했어요. 낮에는 백화점 캐셔로 일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국민학교에 입학했어요. 둘째 딸은 유치원에 못 보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출근길이면 저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문구점에 들렀어요. 동화구연 테이프가 들어있는 책을 골라주며 누가 문 두드리면 절대 열지 마. 오빠 올 때까지 집에만 있어. 6살짜리 딸에게 그렇게 일러두고 나가야 했어요. 문을 닫고 돌아설 때면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터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재주장을 했습니다. 아파트로 갑시다. 무슨 소리야.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제가 벌겠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이 가난을 끊을 방법은 교육이라고 믿었거든요.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한 건설사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리였어요. 장부를 쓰고 돈을 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깨너머로 회사 일을 조금씩 배우고 익혔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했는데 남자 직원들이 줄줄이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여자가 전봇대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저는 도전했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남자들만 득실거리던 시험장에서 유일한 여자로 합격한 거예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제 입지가 달라졌고 업계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경리에서 과장이 됐습니다. 과장으로 지낸 지 10년쯤, 그 다음엔 전무까지 올랐어요.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검정고시 학력으로 업계에서 일하려니 한계가 느껴졌어요. 자격지심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나아갔어요. 회사에서 성공할수록 집안은 삐걱거렸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제가 일에 매진할수록 남편은 불편해했습니다. 당신은 가정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야? 남편과의 관계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어리석게도 저는 더 일에 매달렸어요. 더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보상해 주려고요. 그렇게 15년 후 부사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 자리는 확고해졌어요. 아들과 딸은 모두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공무원 남편, 부사장 아내, 명문대 다니는 자녀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걸. 밤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60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과는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딸과도 전화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단 나았지만 완전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살 때 보증금을 보태줬어요.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도 학비를 댔습니다. 남편이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사랑을 돈으로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예전보다 자주 전화했고 딸도 가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남편도 제 일정을 배려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메울 수 없는 그 무엇이 가족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언니였어요. 미영아, 엄마가 암이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네, 엄마. 왔냐?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어요. 누가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의논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조정하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고생이 많다. 그런 말씀도 가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광수한테 전화해봐라. 요즘 연락이 없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에게만 집착했습니다. 제가 밤새 간병해도 한마디 없다가 남동생이 잠깐 들렀다 가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남동생 용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치료비도 제가 다 대고 있잖아요. 그래도 광수가 어렵다잖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는 변하지 않아. 나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음 날도 병원에 갔어요.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한번 놀러 와요. 여행도 하고 지쳐 보여요. 좀 쉬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결국 미국에 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공항에 마중 나왔고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아름다운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마지막 날 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엄마랑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왔어. 미안하다는 말 대신 변명만 하게 되고. 저도요. 엄마 이해하고 싶었는데 자꾸 오해만 쌓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혜경아, 전 엄마가 저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 말에 뭔가 무너졌어요. 맞아. 엄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너희한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어. 제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혜경아, 엄마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말이 쏟아졌어요.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이해할 필요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들을 풀어냈습니다. 엄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받지 못한 걸 우리한테는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외할머니도 용서하세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게 제 마음을 자유롭게 했어요. 이제 엄마도 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용서.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미국 해경이네요. 그래. 몸에 좋은 것 좀 사왔니? 요즘 영 기운이 없네. 어머니의 표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아닌 시선으로 어머니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절이었겠지요. 그래도 딸들을 그렇게까지 대했어야 했을까요? 대답은 여전히 아니요. 였습니다. 다음 날 언니들을 만났습니다. 언니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어요. 거친 손, 굽은 어깨, 지친 눈빛. 언니들,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아? 둘째 언니가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화나지. 평생 화났어. 그런데 왜 병원에 와요? 그래도 엄마잖아. 첫째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해질까? 아니야. 우리만 더 힘들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둘째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요즘 그 생각해. 이렇게 원망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들, 아팠던 순간들, 그래도 살아낸 우리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임종 자리에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미안. 하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도 용서하세요. 그날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찬송가를 불렀는데 유독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조금은 쉬워집니다. 교회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그저 짧게.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실 저 자신도 용서하지 못해서라는 걸. 완벽하지 못한 엄마였던 나를, 아이들에게 상처 준 나를, 딸이 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뭔가 변했습니다. 가슴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파주에 다녀왔습니다.
옛집이 있던 자리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따뜻한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고맙다. 너도 잘 지내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걸,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거가 나를 만들었지만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엄마였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나를. 이제는 알아요.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오늘도 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딸에게 전화를 걸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최선이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볼 수도 있고, 이해와 용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선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용서와 화해의 용기를 내시길,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